두 소녀가 처형당하길 대기 중입니다. 5번 죄수는 고개를 들고 왼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번 죄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형을 당해 세상을 뜬 6번 죄수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덤덤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다 6번이 갑자기 경찰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처형을 집행한 경찰은 그녀의 뜻을 바로 이해하여 입을 향해 사격하여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6번 죄수의 이름은 런셰이이며 그녀와 함께 처형된 5번 죄수의 이름은 차오린린입니다. 1993년에 두 사람은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1년 여름의 어느 날 밤, 왕씨 부인은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채취하여 판매한 돈을 살림에 보태려고 하였습니다. 근처에는 황량한 산이어서 평소에는 그곳을 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불빛이 있었는데 곧이어 두 사람이 산 위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물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겁먹은 부인은 혼자 가서 확인하기는 두렵고 집으로 가기에는 불이 커질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마을에 놓인 루시 할아버지도 불빛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된 그들은 함께 확인해보러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는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사람의 하얀 다리 두 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맙소사 큰일 났군. 두 사람은 바로 산 아래로 뛰어가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상체는 뼈만 남아 당시 모습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현장 조사 결과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20세 미혼 여성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피부가 매우 하얗고 다리에 모반이 있으며 발에는 매니큐어가 발려있고 또 몸에는 농사일을 한 흔적이 없어 도시 사람인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는 녹색 페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 지역 주민들은 매우 놀라 있으며 심지어 그 당시 중국 허난성 낙양시의 공항국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여 사건 해결에 투입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스시진이란 곳인데 중국 허난성 려양시 신안현 북쪽에서 16km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매우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인해 종합적인 수입은 신안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미 중국 최대 규모의 광산 중 하나였으며 현의 노동력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업은 현지의 거의 모든 가족의 수입원이었고 특히 공장의 기술직은 일반 노동자가 꿈꾸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의 3배 수준으로 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만한 금액이었으며 엔지니어로 쉽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변동은 모두 광산 책임자인 다이더창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 다이더창은 아마 현지 현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다이더창은 예전에 의기양양한 모습이 없었으며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경찰서에 들어간 떨린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이더창의 막내딸 다이샤오딩이 전날 밤부터 그 당시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친척과 동급생의 집과 광산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갑자기 따님이 몇 살인가요? 피부가 하얗나요? 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나요? 허벅지에 모반이 있나요? 등등 얼마 전 발견된 의문의 피해자와 관련된 질문을 늘어놓았습니다. 질문 끝에 경찰은 다이더창에게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다이더창을 데리고 피해자를 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다이샤오딩은 19세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사회적 관계가 매우 원활했으며 누구와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낙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름방학으로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다이더 창의 말에 따르면 다이 샤오딩의 시계와 기중품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더 창이 제공한 단서는 사건 조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 왕모 씨는 두 사람을 목격했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또 날씨가 어두워 그들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 수사에 DNA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일 3일 만에 한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간호사 한 명이 그녀의 어머니와 아주 긴장해하며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간호사는 경찰에게 빨리 체포하세요. 그녀는 외지로 도망가 숨을 생각이에요. 범인은 제 친척 조림님이에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재혼한 어머니와 양아버지랑 같이 살았었는데 양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는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고 성격도 조금 이상해서 누구도 그녀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녀는 광산 임시근로자로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걔가 뭔 걱정거리가 있어 보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생각밖에 본인이 큰일을 해냈다고 하며 저를 사건 현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바로 조린린이 살고 있는 광산 기숙사로 가 그녀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기숙사에서 대형 렌치와 빈 휘발유통과 일부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확인 결과 큰 렌치의 빨간색 흔적은 다이 샤오딩의 DNA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휘발유통 외부에 있는 녹색 페인트는 현장에 남아있던 것과 동일했으며 보석들도 전부 다이 샤오딩의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림린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녀가 하는 말을 통해 그녀가 주모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거듭된 신문 끝에 조림린은 마침내 공범 런셰이를 자백했습니다. 런셰이는 1971년 허난성 신안현 스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광산의 작은 식당에서 임시 직원이었는데 광산에서 미모로 유명하였습니다. 그 작은 식당은 광산의 상급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인데 귀빈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런셰는 이남일녀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위로는 오빠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의 일반 노동자이고 큰오빠는 작업장에서 일하며 둘째 오빠는 경비실에서 일했었는데 전부 임시직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런셰의 둘째 오빠가 경비부서에서 일하며 경찰과 친분을 쌓은 덕에 조린린이 자신의 여동생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기 여동생을 자수하게 하여 극형을 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런셰는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오린린을 만난 후 바로 그녀에게 차오린린, 농담이 너무 지나치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차오린린은 런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런셰의 집에서 다이 샤오딩이 소유했던 여성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계는 아주 비쌌고 신안현 전체에서도 똑같은 시계를 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런셰는 다이 샤오딩이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 주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다이더 창을 불러 런샤와 다이 샤오딩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이더 창이 런셰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며 말도 버벅댔습니다. 혹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런셰와 다이 샤오딩은 같은 기술학교에 다녔으며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기술학교를 졸업한 런셰는 집안 형편이 안 돼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몇 달 동안 집에서 백수로 있다가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이 샤오딩은 아버지의 수선으로 낙양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별로 만날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런셰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자 런셰는 이미 졸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학교 공무원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었는데 심지어 남자친구의 부모까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고 런셰가 낙태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런셰의 어머니는 딸이 기술학교에서 공부한 이유로
덜 변한 것 같아요. 애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턱에 왠지 흉터가 생겼거든요. 아이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광산으로 웨이터로 일하러 간 후 치료를 받게 했거든요. 근데 직업을 가진 후부터 애가 점점 더 내성적이어지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꺼려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추후 경찰은 광산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몇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런셰가 다이더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런셰가 다이더창의 연인이다. 런셰는 낙태를 했었다. 등의 루머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돌고 있는 소문이 진짜냐고 런셰에게 물어보자 런셰는 아주 침착해하며 모든 일은 전부 제가 했어요. 그리고 계획도 제가 짰어요. 차오린니는 제가 도와달라고 설득한 거예요. 저는 단지 그녀의 아버지 다이더창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다이 샤오딩은 아버지에게 런셰가 광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악마 같은 다이더창은 런셰를 3년 동안 괴롭혔었습니다. 다이더창은 그녀에게 식당에 웨이터 자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상급자만 식사를 하러 가. 일주일에 며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도 여전히 높은데 조건에 조금 못 미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더창은 그녀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은근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런셰는 다이더창에게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감사를 표하며 아버님이라고 불렀지만 다이더창은 이미 누군가가 그에게 혜택을 주었다며 런셰의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에 런셰는 겁에 질려 바로 그의 손을 밀어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안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광산 공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더창이 공장장이어서 모든 인력 이동은 그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런셰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다 못해 다시 용기를 내어 다이더창을 찾아갔습니다. 런셰는 선물까지 사들고 찾아갔지만 다이더창은 오히려 이런 거로 여기서 일하려고 했니? 너무 순진하구나 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다시 런셰의 허벅지에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 런셰는 그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런셰는 결국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이더창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은 그녀가 원하던 정규 직원이 아니었으며 임시직으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런셰는 다이더창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다이더창은 너희 가족 계속 일하고 싶은 거지? 두 오빠가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둘 다 실직하게 만들기 싫지? 너무 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회가 생기면 다른 부서로 옮겨줄게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다이더창은 런셰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며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다이더창이 탈세 혐의로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이더창은 그들을 사내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런셰가 마침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이더창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이더창은 런셰를 찾아가 런셰에게 파견된 사람들의 리더를 접대하라고 하며 만약 그가 이번에 무사하게 되면 꼭 런셰를 도와 기술자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런셰는 본인의 조건도 충족되었고 다이더창이 또 그녀의 가족들도 돌봐준다고 약속하여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런셰는 다시 다이더창에게 속았는데요. 국세청 사람들은 만족해하며 돌아갔고 다이더창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런셰만 여전히 임시직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런셰는 다이더창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런셰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하여 큰 렌치와 돌멩이 그리고 밧줄과 휘발유를 준비하고 차오린린과 함께 다이 샤오딩을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런셰는 다이 샤오딩과 차오린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밝혔지만 다이더창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2년 여름 런셰와 차오린린은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정치적 권리를 박탈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런셰의 가족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1993년 7월에 허난성 고등임미법원은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런셰와 차오린린이 처형받게 되었습니다.
런시의 큰오빠는 항상 그의 여동생이 결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시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달 만에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작업장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한 뒤 돌연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중국 남쪽 도시로 일하러 갔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참변을 당했다고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런시의 큰오빠는 여전히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런시의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원한에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런시에게 다이더창은 진짜 악당이지만 그녀의 모든 분노는 동급생인 다이 샤오딩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이더창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도감을 주는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복수가 3명의 소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3년 막 22세가 된 런시는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본인의 인생을 비웃은 것일까요? 아니면 복수를 하여 만족하는 웃음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